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국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에 400조 계약 따내면서 최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선진국들을 제치고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물통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13살 오마르 알카셈, 그것이 제 이름이자 운명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저는 매일 10km를 걸어 마을의 유일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죠. 뜨거운 모래를 밟으며 걷는 길은 고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사막의 모래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어요. 미세한 모래알들이 발걸음마다 발목을 감싸 안았죠. 우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특별한 설렘,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곧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우물이 말라버린 것이죠. 압둘라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씀에 마을 사람들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몇몇 가족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며 마을을 떠나려는 거죠. 빈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아미라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말없이 빈 물통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만 내쉬셨죠. 안방에서는 여동생 라일라가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이려 해도 물이 없어 먹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남은 물 한 잔을 꺼내 라일라에게 건네셨습니다. 자신의 몫을 희생하면서까지요. 오마르, 걱정하지 마. 내일은 분명 물이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밖에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모래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마을,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K-워터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대형 트럭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마치 신기루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 낯선 방문객들을 바라보았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훈, 한국에서 온 기술자였습니다. 이정훈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곧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바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다고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정훈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매일 5만 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플랜트 건설에는 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후부터는 긴급 물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호기심이었을까요? 이정훈과 그의 팀이 가져온 도면과 장비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저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일라조차도 열이 조금 내려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말 가능할까요, 어머니? 그들이 말한 대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단다, 오마르. 때로는 기적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정훈이 보여준 도면과 설명들이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불빛에 이끌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마을 광장 한쪽에 마련된 그늘 아래 압둘라 할아버지와 이정훈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금씩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압둘라 할아버지는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막에서 깨끗한 물을 만든다고? 이건 마법 같은 이야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사막 생활이 담긴 지혜와 회의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한때 가난했고 깨끗한 물이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우는 과거 한국의 물 부족 시절과 발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정우는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오마르.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이정우는 친절하게 웃으며 태양열 담수화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비록 제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깊은 매력을 느꼈어요. 압둘라 할아버지는 제 눈에 담긴 호기심을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오마르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 어쩌면 내 기술에 가장 관심을 보일 아이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정우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가져다주는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지만 곧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배우려 노력했어요. 이정우는 제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가끔은 간단한 도면을 그려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막의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제 가슴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전에는 감히 꿀 수 없었던 꿈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워 우리 마을,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다는 꿈이었죠. 아침이 밝아오면 여전히 저는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시로 설치된 급수소에서 물을 받아왔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어요. 가끔은 등교하는 다른 마을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오마르, 이 공식을 이해했나요?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물어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정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의 인내심과 열정에 저는 더욱 배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밤이면 저는 이정훈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도면을 몰래 들여다보며 기술을 배우려 했어요.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의 도면을 따라 그리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려면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 해요. 한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더욱 열심히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정훈이 제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과학 교과서였어요. 비록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림과 도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중요한 부분을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해 주었고 저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죠. 이 책을 통해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학의 언어는 보편적이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별들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공부해서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 결심은 작은 불씨처럼 제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길어오는 고된 일도, 동생 라일라를 돌보는 책임도 이제는 모두 제 꿈을 향한 여정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이정훈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마르, 꿈이 뭐예요? 순간 저는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정훈 씨처럼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요. 이정훈의 눈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오래,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래의 어느 날 제가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담수화 시스템의 첫 시험 가동이 있는 날입니다. 마을 광장에는 새로 설치된 대형 물탱크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공기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마르, 첫 번째 밸브를 열어볼래요? 당신이 이 마을의 미래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밸브를 연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밸브에 다가갔을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밸브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기만 새어나왔죠.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정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초 후 첫 번째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물방울이 하나, 둘. 그리고 마침내 물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간 마을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암이라는 첫 물을 받아 라일라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봐, 라일라.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 라일라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었어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의 힘.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정훈과 한국 기술자들은 미소 지으며 작업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정훈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마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단순한 생명의 원천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그날 이후로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작은 정원들이 생겨났어요. 라일라의 건강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빛 속에는 이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담수화 시설을 방문하여 이정훈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도면을 공부하기도 했죠. 이정훈은 제 열정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공부에 전념하여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 과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이정훈을 찾았고 그의 눈에도 제 못지않은 기쁨이 담겨 있었죠. 항상 믿고 있었어요, 오마르. 당신은 특별해요. 시상식 후 사우디 정부 관계자 칼리드 알 누아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칼리드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성과였소, 오마르. 당신 같은 젊은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오. 그의 말에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정훈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오마르,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외국인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나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다고요? 그건 제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강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아들을 먼 이국 땅에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가서 배워오면 이 나라에도 미래가 있을 거다. 가렴, 오마르. 어머니의 축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별 인사를 해주었어요. 압둘라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구나, 오마르. 네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길 기다리마. 라일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빨리 돌아와요, 오빠. 이정우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한국어 기초 교재예요. 도착하면 먼저 이것부터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마르. 당신은 특별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막 너머에 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높은 학업 수준.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 역사, 사람들의 열정과 근면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력을 배웠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중동 수자원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디 정부의 요청으로 제 고향 마을에 새로운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리야드 공항에 착륙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그 사막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척박한 환경으로만 보였던 곳이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작고 가난했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찬 작은 도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급수시설과 푸른 정원들이었습니다. 오마르.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일라였어요. 이제는 훌쩍 자라 어엿한 성인이 된 제 여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아미라와 마을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제가 떠났을 때보다 건강해 보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맛있는 차와 함께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내놓으셨어요. 예전에는 물을 아껴 쓰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 어머니는 아낌없이 물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물 걱정 없이 살고 있단다. 그 한국인 이정훈과 너 덕분이지.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떠난 후 플랜트는 이제 사우디 북부의 300개 이상의 마을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 공급을 넘어서 이 지역 전체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설치할 새로운 스마트 워터 시스템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정훈이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틀 후 이정훈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섞인 흔적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포옹을 나누었어요. 오마르, 드디어 약속을 지켰군요. 돌아왔네요. 함께 시스템을 점검하며 우리는 과거의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정우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저녁 마을 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압둘라 할아버지는 이제 노인이 되어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오마르,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늘 믿고 있었단다. 이제 우리 마을은 물뿐만 아니라 희망도 넘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하늘 아래 서서 10년 전 이 땅을 떠나며 품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워터 시스템의 준공식 날 리야드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칼리드 알 누아시도 있었어요. 그는 이제 사우디 수자원부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칼리드는 저에게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마르, 사우디 정부는 당신에게 물 혁신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소. 이는 우리나라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빈 물통을 들고 10km를 걸어 다니던 소년이 이제는 국가의 혁신상을 받게 된다니요. 그것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손에는 빛나는 트로피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감사와 겸손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은 15년 전 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정훈을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천천히 걸어 올라왔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단순히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말을 마치자 공연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훈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시상식 후 저희는 마을로 돌아와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상징하는 물 한 방울 조형물이 마을 중앙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조형물 앞에서 이정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야.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깊은 책임과 사명이 담긴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는 조용히 마을 외곽으로 걸어나가 별이 가득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13년 전 빈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삶을 바꾸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빛 아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넓은 세계로 이 기술을 전파할 차례입니다. 이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세대를 잇는 묵직한 바통의 전달과도 같았습니다. 저 멀리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결심을 했어요. 물이 만든 이 기적을, 이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였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어린 소년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15년 전 제 모습을 보았어요.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오마르 씨, 저도 커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물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또 다른 꿈을 피워내는 것. 끝없는 희망의 순환,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발견한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우리가 산다고 미국 독일 무기를 사와야지 무슨 동방에 있는 한국이야 차라리 일본 무기를 사는 게 낫지.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본 이스라엘 군인 장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부자네가 한국과 군사교류 프로그램 선발 인원에 선정되었어. 결국 오늘은 이스라엘과 한국의 군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공군 소령 피터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지구상 어디에 있든 하늘은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회색 날씨였습니다. 피부에 달라붙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날씨였어요. 이른 시간 정비사 특수부대원 그리고 이번 교류를 이끌 파일럿으로 선발된 저를 포함한 여러 대원이 공군기지에 모였습니다. 저는 익숙한 차가운 금속을 손으로 만지며 항공기를 점검했습니다.
낡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계인 제 전투기는 세계를 횡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비행으로 닳고 다른 가죽 가방을 조종석에 던져넣고 그 뒤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시동을 걸자 제 마음속의 의구심도 사라졌습니다. 저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의 기술이 구식이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 가는 걸까? 다른 전투기를 굳이 사와야 하는가?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형식적인 외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며칠 후 저희는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은 길었고 아래 세계는 유럽의 녹색과 갈색에서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와 광활한 바다로 바뀌는 풍경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몇 주를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공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는 끊임없는 압박이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찰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은 터미널의 매끈한 라인과 첨단 기술의 소란스러움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매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깔끔한 제복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의사소통의 간극을 메워주는 한국인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 관광객들로 인한 혼란은 자칫 저희의 계획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인파에 휩쓸려 이동하는 동안에도 매끄러운 운영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지털 출입국 키오스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북이 쌓여있던 서류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행객들은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터치에도 반응하는 화면이 종이 양식 하나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캐너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간단한 신호음과 함께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디지털 강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삼성 핸드폰은 많이 쓰니까 그래도 저희 아직 부정적인 시각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진정으로 뜨게 한 것은 여행 가방 분실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승객이 드나드는 공항에서 또 하나의 분실물인 여행 가방이 분실물 처리 과정에서 사라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단 한 점의 분실물도 없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던 신뢰 낯선 사람의 선함에 대한 믿음 구식이지만 가슴 뭉클한 믿음을 말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앞두고 호텔 방 창가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인천 시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인천의 모습에 빠져들었어요. 아침 식사는 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식욕을 돋우는 동시에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입맛을 깨우는 김치와 섬세하고 풍미가 좋은 김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 먹은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지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고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기지는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고 한국 공군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경납고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활주로에 늘어선 항공기들은 최신 항공우주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들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군대의 격식과 오랜 전후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전술 토론과 실제 시범이 혼합된 그날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과 유창함은 칭찬할 만했고 시간을 내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보람의 전투기 시범은 경외감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이 기체를 조종하는 정밀함은 정말 놀랐어요. 하늘에서 춤을 추는 전투기들을 보면서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과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도 정말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전 놀랐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든든한 우방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유럽 전선에서 우뚝 서려면 꼭 이런 최신 전투기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우리나라에서도 수출한다는 발표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점심은 공동 식사로 진행되었고 훈련과 임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사랑하는 공통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오후에는 전략과 기술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네트워크인 통합방어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전지전능한 시선으로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들뜬 채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잘하고 더 발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가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는 기대감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인 정비사와 엔지니어, 즉 조종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안겨주는 숨은 영웅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비 경납고에 다다랐을 때 그 거대한 규모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경납고는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선 왜소해 보였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술자 팀은 정교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형기라는 이름의 수석 정비사가 굳은 악수와 자랑스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팀은 젊은 직원과 숙련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충격을 주는 수준의 집중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형기는 엄격한 체크리스트와 유지보수 일정을 설명하면서 항공 안전과 방어 준비, 테세라는 큰 틀에서 볼트 하나 전선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도구가 갖추고 있었으며 모든 기술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꼼꼼한 성격이 정비사들의 정밀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기 씨는 엔진 전면 점검이 한창인 항공기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기술 용어는 익숙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제가 본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모가 문제가 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개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아닌 정비사들이 주최하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불고기와 야채를 구워 먹으며 제복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R&D 부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추진 시스템부터 첨단 항공전자 공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에 대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상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려는 그들의 야망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형기 씨의 디브리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공군의 힘은 조종사의 기량이나 제트기의 날렵함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참모들의 힘과 독창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 진정한 힘은 하나의 응집력 있는 부대로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고 이 점에서 한국군은 탁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넷째 날 해가 떠오르자 공기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음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항상 생사를 오가는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시설은 본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들은 기량을 연마했습니다. 훈련장에는 장애물 코스와 정밀 사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사격장이 있는 거대한 복합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 사령관인 정대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짓은 절제된 힘을 보여주었으며 억양이 있긴 했지만 영어는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날의 활동에 대해 브리핑했고 그의 주변에 서 있던 부하들은 그들의 단합과 힘을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엄격하고 잔인하기까지 했지만 광기에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운동과 훈련은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고 근육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원들이 속도와 효율이 뒤섞인 동작으로 근접 전투를 연습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대령은 항공기나 밀폐된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어야 했고 모든 타격은 치명적이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인질 구출 시나리오였는데 저는 팀에서 관찰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팀원들을 따라 납치된 비행기 모형 안으로 들어가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처럼 사람의 말과 함께 진행되었고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팀원들은 놀라운 수준의 협동심을 발휘하며 하나의 조직으로 일했습니다. 훈련시설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결단력 기술 불굴의 인간 정신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목격한 전우회가 한국 공군 장병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하늘 위에서는 모두 형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5번째 날은 새로운 열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학교가 저희 목적지였습니다. 비행학교에 들어서자 이스라엘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향수와 전우회가 교차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저는 기석이라는 교관을 만났습니다. 기석 교관의 항공에 대한 열정은 푸른 하늘만큼이나 맑았습니다. 하늘은 제자들의 도전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늘을 향한 저희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기석은 저를 세션에 초대했고 저는 젊은 생도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몇 년 전 제 눈에서 타오르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젊은 생도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몇 년 전 제 눈에서 타오르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생도들의 질문은 호기심이 넘쳤고 시뮬레이션은 치열했으며 헌신적인 자세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날개로 옮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기석 교관님이 훈련 비행의 부조종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수록 아래 세상은 점점 축소되고 하늘의 단순함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공유 언어인 기체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번째 날은 예상치 못했지만 깊은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수팀 등 이분들이 없다면 공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원 직원들을 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비 승무원들과 함께 오전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세심한 작업을 관찰했습니다. 정비사 한 명 한 명이 안전의 수호자이며 모든 항공기가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렌치를 돌리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관제탑을 방문했어요. 관제사들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지휘하는 활주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관제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관제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군사교류를 한 지 일주일이 되었고 저는 지상 높은 곳에서 땅과 바다가 뒤엉켜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드물게 혼자 조종석에 앉아 한반도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항로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비무장지대 DMZ가 상처처럼 펼쳐져 있어 분단된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을 가슴 아프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조종실의 고요함은 지난날의 북적거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인 교관 준성님이 생각났습니다. 정비사들의 헌신 항공 관제사의 정확성 물류팀의 헌신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 8번째 날에는 공군의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임무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비 승무원 관제탑 운영자 군수 코디네이터 등 많은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 명씩 호명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노련한 한국 장군의 기조연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비행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수많은 준비, 계획 지원의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기지의 정비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기술자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헌신은 모든 군사 작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은 수상자들이 주최한 삼겹살 파티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차고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계급과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전우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물류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공군 작전 유지에 필요한 복잡한 조율을 시연했습니다. 모든 조종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정확성과 선견지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공군의 힘으로 결집된 수많은 개인의 노력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군대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영웅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웅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국에 있는 정비사들과 직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 새롭게 느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웅심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군사교류 마지막 날인 9일차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은 달랐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의 곡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기권. 가장자리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고독한 임무였습니다. 상승하면서 지난 2주간 제가 경험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첫날의 회의감이 새로운 만남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스라엘 유산과 한국 문화 사이에 놓인 이해의 순간마다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생각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아래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하고 무한히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고 지상에서 중요해 보였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집이라고 부르는 지구의 웅장함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름 묻은 손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정비사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조종사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관제탑 운영자. 복잡한 수요와 공급에 춤을 추는 물류 담당관 등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군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실타래이며 국가를 방어하는 임무의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고공의 평화와 고독은 저에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우정을 쌓고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강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의 심장부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었고 두 팔 벌려 환영받았으며 제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제 커리어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하며 내렸고 그 하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나 한국이 아닌 그저 우리 모두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한국과 협력을 해서 우리도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은 가장 재미있는 나라예요. 제발 서울에 한 번만 와보세요. 그렇게 재밌는 나라를 두고 왜 중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중국에 있는 대학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 있는 식당에서 중국 사람들도 아니고 네덜란드 남성과 한국 남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말이 다소 황당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취업을 성공해서 발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제니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고 20살이에요. 비행기가 네덜란드의 푸르른 녹지를 뒤로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저의 심장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뛰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저는 취업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인 에메랄드 섬의 안락하고 친숙한 환경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친구 토니는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 가보기를 권유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나라라고 하면서요. 저는 지구 반대편인 아시아로 떠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에 내리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대도시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중국의 현실을 파도처럼 맞닥뜨렸습니다. 거대한 대도시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토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자금성과 만리장성,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본 적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너무나 다른 문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중국의 현실을 파도처럼 맞닥뜨렸습니다. 공항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며 지나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인파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가 다들 너무 컸어요.
소리를 지르는 게 이 나라에서는 기본인 듯 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시장인지 공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심지어 일처리는 오직 중국 사람들에게만 빨랐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중국 사람들은 통과시켜 주었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색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비자까지 받으면서 올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이 느낌은 호텔에 도착하자 더욱 깊어졌습니다.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벽은 옆방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똑똑 두드리기만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 사람이 장난스러운 사람이었으면 둘이 같이 듀엣곡을 부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옆방의 알람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수돗물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마시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시하는 반응뿐이었습니다. 문제없다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도 물이 너무 깨끗한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 샤워하는 물조차 이상했어요. 누런색의 물로 샤워를 하니까 깨끗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음날 중국의 유구한 역사에 빠져들고 싶어 자금성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흥분은 곧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넓은 성은 처음 봤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정차를 하겠다고 높게 성을 쌓는데 자금성은 정말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곳에 사람들이 빽빽이 있었어요. 광활한 자금성은 사람이 너무 많았고 경찰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로만 말하며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혼란스러워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관광은 괜찮았지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어요. 과거에 황제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해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너무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악의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출구를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죠. 밀실 공포증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자금성 성벽 안에 갇혀있자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중국 지자체에서 준비한 행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행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설명도 없이 짐 검사를 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네덜란드였으면 고소도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지만요. 화장실은 호텔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과 긴 줄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남자 화장실이 솔직히 더러워질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돈 내고 쓰는 유럽의 화장실이 최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조용한 밤과 익숙한 고향의 안락함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산을 가로질러 웅장하게 뻗어있는 만리장성은 관광객들로 넘쳐나 그 역사의 엄숙함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거리에서 저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어로 말을 걸면 멍하니 쳐다보거나 조급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언어 장벽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의 바다에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가 사람 구경을 온 건지 만리장성 구경을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찌나 사람들을 밀어대던지. 다음날 아침 저는 토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여행지라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집에 갈 거야. 토니의 웃음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재미있는 거 아니야. 예상치 못한 것들 제 잘못이었어요. 토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피곤하고 환멸을 느꼈어요. 취업 전 마지막 여행인데 이렇게 최악을 경험하는 게 짜증났어요.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토니랑 절교할 거예요. 제가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식당에서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곧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한국 유학생 승주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승주는 저희 환멸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나라가 서울이라고요. 저는 의심했어요. 가장 재미있는 나라가 서울인데 왜 중국으로 유학까지 왔어요? 저 공부를 못해서 중국에 있는 대학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같이 울었습니다. 취업 전 마지막 여행을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속상했던 저는 승주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그 결정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조용했고 오랜만에 경험하는 고유의 행복을 느꼈어요. 승주의 말을 떠올리며 과연 한국이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효율성과 청결함의 표본으로 중국에서 겪었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공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중하게 저를 안내하며 입국 수속을 수월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내딛자 현대적이면서도 역사가 깃든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공기는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심한 오염이 없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이었고 한국어와 영어 표지판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쉽게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질서와 평온함에 놀랐습니다. 혼잡한 지역에서도 개인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이를 매우 높이 평가가 되더라고요. 이태원에서 깨달음을 얻은 저녁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졌고 선선한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설렘으로 들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푹 쉬고 싶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서자 이전에 묵었던 중국 숙소와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로비는 깔끔하게 정돈된 바닥과 은은한 조명에 반사되는 광택이 돋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한 인사말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모든 몸짓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방으로 향하면서 구석구석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매우 깨끗했고 중국 호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어수선함이나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방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새하얀 침구와 푹신한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호텔이지라고 저는 소리 질렀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밤의 서울 풍경은 숨이 머물 듯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혼란만 있었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한국 호텔에서는 평화로움과 세심한 배려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토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침대에 기어 들어가자 부드러운 시트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인연으로 가득했던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밝고 화창한 아침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자금성을 봤으니까 경복궁도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문인 광화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장엄한 존재감에 압도당했습니다. 도로 사이에 홀로 멋지게 있는 경복궁의 모습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정교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채가 숨이 맞을 듯 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번잡한 도시는 사라지고 고요한 궁전의 경내로 바뀌었습니다. 궁전 부지는 광활했고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용도로 지어진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건축물이었습니다. 섬세한 조각과 화려한 색채로 장식된 기와지붕의 우아한 곡선은 고대 한국의 예술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건물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는 놀라웠고 마치 궁궐이 땅에서 유기적으로 자라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쉴 곳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앉을 곳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앉을 수 있는 곳에는 나무를 두어서 그늘도 만들어 주었어요. 중국과는 다른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많은 것이 비교되는 곳이었어요. 저녁에는 저는 이태원에 갔어요. 이태원의 활기찬 거리를 걷다 보니 저절로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활기차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밤을 밝히고 레스토랑과 상점마다 세계 각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이태원은 문화의 용광로이자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곳이었어요. 작고 아늑해 보이는 바 앞에 멈췄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약간 모험심이 발동한 저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은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활기찬 수다를 더했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근한 얼굴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원은 처음이세요? 한 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울 출신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형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여정 중국에서 보낸 짧지만 압도적인 시간, 그리고 서울에 대한 새로운 감상에 대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형수도 말했어요. 많이 여행을 다녀봤지만 결국 서울을 가장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공감했어요. 이 잠깐의 여행으로도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일자리만 있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 구글 검색창에는 한국 이민이라는 검색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수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현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과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꼭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덜란드인인 저는 푸짐한 고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형수가 삼겹살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승주가 한국을 이야기해서 후회하지 않았으니까 형수의 말도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활기찬 골목에 자리 잡은 인기 삼겹살 식당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불빛과 고기를 구워내는 고소한 향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각 테이블의 그릴에서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와 식사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어우러져 소셜 다이닝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릴이 내장된 테이블에 앉았고 종업원은 전통적으로 삼겹살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인 두툼하고 육즙이 가득한 삼겹살을 그릴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기가 익으면서 지글지글 구워졌고 그 향이 군침이 돌게 했습니다. 종업원이 완벽하게 익을 수 있도록 고기를 뒤집어 주었습니다. 돼지고기가 다 익으면 종업원의 지시에 따라 상추, 잎에 한 조각을 싸서 매콤한 쌈장 소스와 마늘 한 조각을 넣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돼지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며 아삭한 상추와 양념장의 매운맛 마늘의 알싸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고소함과 매콤함 신선함이 조화를 이룬 맛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의 안정과 청결이었습니다.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경찰이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찰은 짐 검사를 당한 이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한국 경찰들은 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비교적 안전이 보장된 네덜란드에서 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낯선 도시에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이런 걱정을 금세 불식시켰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에 편의점을 가려고 산책을 나갔어요.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 여유롭게 산책하는 연인들, 즐겁게 웃는 친구들 등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근본적인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경찰의 가시적인 존재감과 접근성이었습니다. 경찰을 보면 긴장감이 느껴지곤 했던 다른 도시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는 듯한 태도로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중국과 비교가 너무나 되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떠날 때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루함에 어떻게 사나 싶었어요. 서울처럼 발전한 도시에 언제 다시 올 수 있겠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저는 부산에 꼭 가볼 거예요. 부산은 바다에 있는 도시인데 유럽의 해안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부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저는 꼭 서울에 다시 올 거니까요. 이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준 한국 사람들께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